딸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는 요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딸의 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탁탁탁. 12cm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쿵, 자동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딸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허공에 뻗어 있었습니다. 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내가 잡은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비친 내 그림자는 초라하게 구부정했고 요양원 환자복 차림의 노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코끝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샤넬 향수 냄새. 그것만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내 딸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 끔찍한 일이 시작된 건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석 달하고도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내 딸 박지연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S그룹의 사상 최연소 상무이사로 승진한 날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딸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졸학력의 평범한 시골 교사, 홀로 딸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만들다. 나는 그 신문을 거실 소파에 앉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42세의 나이에 상무이사. 그것도 하버드 MBA 출신의 화려한 스펙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워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 고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딸은 승진 소식을 전화 한 통으로만 알렸습니다. 아빠, 나 승진했어. 바빠서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 알지? 아빠는 항상 이해해 주시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 식사를 하자거나 함께 사진이라도 찍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의 성공이 중요하지 내 외로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 멀쩡한데. 왜 그러니? 아빠, 솔직히 말해봐. 혼자 계시면 불편하지 않아? 밥은 제때 먹고 계시고, 약은?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때 딸이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좋은 곳 알아봤어. 요양원인데 진짜 좋은 곳이야.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아빠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요양원?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원에? 아빠, 딸이 내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상무야. 상무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내 말은 아빠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매일 확인할 수도 없잖아. 나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 조급함? 아니면 경계? 하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틀 후 나는 이곳 평화의 집 요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내 짐을 싸주면서도 한 번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면회 올게. 아빠, 여기서 편히 지내. 그것이 딸이 내게 한 마지막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항상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요양원에 보냈을까? 정말 내 안전이 걱정돼서였을까?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내 방 서랍에 딸의 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면회 왔다가 급하게 나가면서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USB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딸은 모든 서류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USB 같은 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는 공용 컴퓨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후 낮잠 시간이라 모두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찰칵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백업절 대삭제 금지.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MBA 졸업증명서.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딸의 자랑스러운 학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파일을 열었을 때 그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하버드 졸업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일명이 달랐습니다. 위조 본체 종수정삼 PDF.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조 학력 제작 대행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 위조, 완벽 보증, 해외 인증 시스템 우회 가능.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파일, 그리고 그 다음 파일. 회사 비자금 2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엑셀 파일.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건넨 금액 목록. 그리고 내 집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지연. 이전 날짜 3개월 전. 이게 대체. 나는 모니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그 소중한 집. 내가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의 명의가 이미 딸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내 도장을 위조해서 내 동의도 없이.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황급히 USB를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원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보신 거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애원했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따님께서 여기 큰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연락하라고.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내 손에서 USB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나를 이 요양원에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너무나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서 내 딸은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겠지요.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도 아무렇지 않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치매 환자가 된다. 딸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회를 노린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국어교사.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내 딸에게 다음 날 아침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가방을 두고 간 걸 찾으러 온 것입니다. 아빠, 어제 내 가방 못 봤어? 나는 멍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무슨 가방? 까만 가방. 샤넬 가방 말이야. 지연아, 넌 누구니?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누구야? 나는 박철수인데. 나는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놀라움이 그리고 곧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빠, 설마. 딸은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밀 검사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는 딸의 얼굴을 흘낏 보았습니다. 딸은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 깊은 곳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안도를.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겠구나. 이제 안전하다.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내 마지막 한 수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옛 제자가 20년 전에 내가 구해줬던 그 아이가 이 요양원의 간병사로 위장 취업해 들어오게 될 줄은. 박철수 선생님,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들으세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이세요. 평화의 집이요. 평화의 집. 나는 왜 여기 있지?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딸에게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 각오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를.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내 비밀도 USB의 내용도 모든 것을 잊겠지.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나는 40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는 연극부 학생들도 많았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연기를 가르쳤고 이제 그 기술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 떨리는 손, 더듬거리는 말투.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아침은 먹었나? 완벽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겼고 다른 입소자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명 인간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면회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은 어때? 딸은 항상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날카롭게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맞나?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 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는 누구더라? 나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야. 지연이. 지연. 우리 딸 지연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나는 딸의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진짜 치매구나. 딸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요양원 원장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복도 구석에 앉아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 휴대폰은 절대 못 쓰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데 전화하면 안 되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박 선생님은 전화기 사용법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면회객도 철저히 통제해 주세요. 저 말고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 맞나? 내가 키운 아이가 정말 저렇게까지 변한 걸까? 하지만 나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USB는 빼앗겼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범죄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나는 요양원 로비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나는 딸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S그룹 상무이사 박지현. 화려한 프로필이 떴습니다. 하버드 MBA 졸업,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수첩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딸이 참석한 행사 날짜, 만난 사람들 이름, 회사 내부 고발 게시판에 수상한 글들, 상무이사의 학력을 의심합니다. 해외 학력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익명의 글이었지만 곧 삭제되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캡처했습니다. 요양원 컴퓨터는 오래되어서 다행히 스크린샷 기능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나는 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시 치매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지? 밥 먹었나? 선생님, 방금 드셨잖아요. 그래, 내가 먹었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나는 요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이 요양원에서 딸의 범죄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날 오후였습니다. 새로운 간병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밝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별 관심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병사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체온 측정하러 왔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온. 재는 거? 나 아파? 간병사는 온도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2학년 7반. 이수진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20년 전 내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그 아이.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센터에 연결해주고 끝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줬던 그 학생. 수진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예요. 제가 왔어요. 어떻게 여기를.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 따님 기사가 났는데 거기 요양원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지원했어요.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변호사예요. 선생님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버텨온 그 아이가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수진아, 선생님은 괜찮아요. 다 알아요. 따님이 선생님을 여기 가둔 거, 치매가 아닌 거 다 알아요.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선생님을 관찰했어요. CCTV 영상도 봤고요. 선생님은 새벽마다 컴퓨터 하시고 낮에는 치매 연기하시잖아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들켰구나. 선생님은 연기를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을 20년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눈빛을 알아요. 저 눈빛은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에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제대로 싸워요. 따님이 저지른 범죄 전부 밝혀낼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USB는 빼앗겼어. 괜찮아요. 디지털 증거는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내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이 모으신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수첩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학력 위조, 횡령, 도장 위조, 재산 편취. 와, 이 정도면 무기징역감인데요. 수진아, 그래도 저 아이는 내 딸이야. 난. 선생님.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를 신고할 때 수진이가 그래도 아빠인데 라고 울먹이자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말씀을 실천할 차례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연이는 내 딸은 위험한 아이야. 들키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간병사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치매 환자예요. 우리 둘 다 투명인간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명인간끼리 힘을 합치면 괴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옛 제자가
이제는 변호사가 된 그 아이가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딸도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주 딸이 수진이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복도 끝에서 CCTV의 빨간 불빛이 우리를 향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원장이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잠깐 사무실로 좀 올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박상무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새로운 간병사가 자기 아버지한테만 너무 친절하다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 나는 복도 구석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켰다. 우리가 들켰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박 선생님한테만 유독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인 연고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박 선생님이 치매 초기 단계라고 들어서요. 이런 환자분들은 특별히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조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고르게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화장실이 어디더라? 수진이는 나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돌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따님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들었어.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당분간은 선생님한테 일부러 무관심한 척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 우리 계획은 계속 진행해요. 다만 더 조심스럽게요. 수진이는 내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1층 창고에서 봐요. 거긴 CCTV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야, 아빠. 딸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 여기 생활 괜찮아?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해. 간병사들도? 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간병사? 누구더라?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새로운 간병사 있잖아. 이수진이라고. 아빠한테 잘해주던데? 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수진? 누구지? 모르겠는데. 딸은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맞나? 아니면 연기하는 건가? 나는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나 배고파? 밥 먹었나? 아빠, 방금 점심 드셨잖아. 그래, 내가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난 갈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딸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낯선 사람이 뭐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 알았지? 낯선 사람? 왜? 그냥 요즘 요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린다고 해서 조심해야 해.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딸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는 간호사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나는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1층 복도 끝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백억, 낡은 경첩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아? 여기 있어요, 선생님.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랜턴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진이는 창고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리 오세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지연이가 왔었어. 너를 의심하는 것 같아. 알아요. 따님이 저를 미행시키고 있어요. 뭐? 미행? 네. 오늘 퇴근길에 수상한 차가 계속 따라왔어요. 까만 세단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돌아서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수진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위험한 거 아냐? 괜찮아요. 전 매일 병원, 집, 마트, 이 루트만 반복하고 있어요. 수상한 행동은 일절 안 해요. 따님이 아무리 조사해도 제가 그냥 평범한 간병사라는 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수진이는 노트북을 돌려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신 이걸 보세요. 선생님이 캡처하신 것들, 제가 법적 증거 자료로 정리했어요.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박지연의 범죄 사실 정리. 1. 학력 위조죄. 2. 사문서 위조죄, 아버지 도장 위조. 3. 횡령죄. 회사 비자금 23억. 4. 배임죄. 5. 강금죄. 아버지를 요양원에 강제 구금. 이 정도면 형법상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만약 추가 증거가 더 나오면. 수진아.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내 딸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20년 전에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도 막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다. 진짜 사랑은 아파도 바른 길로 이끄는 거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를 신고할 때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따님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때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계속하자. 우리 계획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탁탁탁.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요양원에 하이힐을 신고 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내 딸 박지연. 선생님, 랜턴 끄세요. 수진이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발소리는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백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창고 깊숙한 곳, 낡은 휠체어와 침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딸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휠체어, 낡은 침대, 먼지 쌓인 상자들, 빛이 우리가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들킬 것입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빛이 우리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딸이 휙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물건 좀 찾으러 왔어요. 혹시 아버지 안경 보셨어요? 안경이요? 선생님 방에 있으실 텐데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고하세요. 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수진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거의 들킬 뻔했어요. 수진아, 이제 더 위험해진 것 같아. 그만두는 게 안 돼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따님이 우리를 경계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건드렸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이미 변호사 동기한테 이 사건을 넘겼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게 설정해뒀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무슨 만약을 위해서요. 따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2주만 더 버텨요. 2주 후면 제가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그때 한 번에 터뜨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내 딸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의 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차 안에 앉아 망원경으로 요양원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의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딸의 차는 요양원 맞은편 카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따님 차 있어요. 수진이가 창문 밖을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커튼 뒤에 숨어 멀리 보이는 검은 세단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반짝이는 망원경 렌즈가 보였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필요하죠. 따님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자기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수진이는 내 체온을 재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예요.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선생님,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이 맛있네요. 그러게요. 간이 딱 적당해. 어르신들의 대화가 오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무슨 일로? 아버지, 잠깐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딸은 유도 신문하듯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딸이 내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치매 연기하는 거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증거 다 있어요.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내 모습. 멍하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원장한테 돈 더 줬어요. CCTV 전체 열람권 받았죠. 아버지, 새벽마다 컴퓨터로 뭐 하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다 확인했어요. 내 회사, 내 프로필, 학력 인증 사이트. 아버지, 뭘 알아낸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아, 나는. 아버지.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USB 본 거죠? 내 가방에서 USB 꺼내 본 거죠?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아요? 학력 위조, 횡령, 그리고 우리 집 도장 위조해서 내 명의로 돌린 것까지. 딸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너는 내 딸이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어떻게 경찰에 넘겨? 하? 딸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게 웃긴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원망하면서 정작 나를 고소는 못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연아, 됐어요. 딸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착하신 건 알아요. 평생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누구 하나 미워할 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용당하기 쉬운 거예요. 딸은 다시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간병사, 이수진이요. 걔 누구예요? 그냥 여기서 일하는. 거짓말 마세요. 딸이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립탐정 고용했어요. 이수진, 38세, 변호사 출신. 3년 전까지 로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간병사 일 시작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왜 간병사 일을 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딸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수진 아버지가 20년 전에 담임 맡았던 학생이더라고요.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했던 기록도 나오고 화면에는 2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고교 교사, 제자 구하기 위해 학부모 고소.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계획적이에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아니야.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딸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복수하려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감옥 보냈잖아요. 이제 나를 이용해서 아버지한테 복수하려는 거라고요. 지연아, 제발 정신 차려. 넌 지금 내가 정신 차려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뭐? 아버지는 착하기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 하셨잖아요. 평생 시골 학교 교사.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장례비도 없어서 빚내야 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기 싫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요. 학력 위조? 횡령? 그게 뭐 어때요? 다들 하는 거잖아요. 지연아, 이제 와서 도덕 운운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나를 고아원에 버릴 때 양심의 가책 느꼈어요? 안 느꼈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게 내 성공에 방해되니까 여기 가둔 거예요. 나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내 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는 정말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 섭외했어요. 아버지 중증 치매 진단 내릴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거니까. 너, 정말. 그리고 그 간병사, 오늘 당장 자르게 할 거예요. 아버지 면회도 이제 금지예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지연아, 나는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차려. 이러다 넌 정말 끝이야.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 딸이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날 끝낸 거예요. 그 USB 보는 순간 딸은 차갑게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가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해고됐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무님이 원장한테 압력 넣었어요.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수진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차피 시간 문제였어요. 그녀는 작은 USB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선생님, 이거 잘 숨기세요. 여기 모든 증거 다 들어있어요. 따님, 범죄 증거 전부요. 어떻게? 컴퓨터실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했어요. 삭제된 파일도 전문가 통하면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만 버티세요. 일주일 후 제가 검찰에 이 증거 제출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하지만 넌 이제 여기 못 들어오잖아. 괜찮아요. 저는 밖에서 준비할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증거만 지키세요. 수진이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 뒷모습을. 그날 밤 나는 USB를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내 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마지막 증거.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딸이 이미 내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딸이 경찰 2명과 함께 내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절도? 요양원 금고에서 현금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CCTV에 선생님이 찍혔고요. 나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딸이 짜놓은 완벽한 함정.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내 침대 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USB가 있네요. 이것도 증거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경찰이 USB를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목숨 걸고 모은 그 증거들이 이제 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타깝네요. 딸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치매의 절도까지. 이제 아버지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이러고도 편히 살 수 있겠니? 당연하죠. 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경찰들이 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기억이.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나는 끌려가듯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딸이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박철수 씨, 10월 23일 밤 11시경 요양원 금고에 침입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방에서 잤습니다. CCTV에 선생님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도를 걷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영상 속 나는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비틀거리지도 않고 어디론가 목적을 가지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저렇게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치매 연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새벽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셨죠? 치매 환자가 키보드를 칠 수 있나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딸의 계획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정상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USB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건 제 딸의 범죄 증거입니다. 범죄 증거? 경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범죄요? 학력 위조, 횡령, 문서 위조. 나는 있는 힘껏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그 USB 확인해 봤는데요.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빈 USB였어요. 파일 하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선생님, 혹시 환청이나 환시 증상 있으신가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없는 것을 본다고. 아닙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진정하세요. 경찰이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따님께서 선생님을 정신병원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던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치매라서 실수한 것 같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부터 폐쇄병동으로 옮기십니다. 원장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폐쇄병동? 네. 따님께서 선생님 안전을 위해 결정하셨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감시되고 외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됩니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딸이 나를 완전히 가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의를 외쳤던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다니. 그때였습니다. 창문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에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선생님, 창문 여세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가방 안에는 또 다른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예요. 제가 복사본을 만들어뒀어요. 따님한테 빼앗긴 건 가짜였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선생님, 저 변호사잖아요. 이런 상황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제보할 거고요. 하지만 위험해. 지연이가 알면. 이미 알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제 집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협박 편지도 있었고요. 입 다물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뭐, 그럼 경찰에.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따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뇌물 줬는지 아세요?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아침 9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수진아, 선생님은 여기 계세요. 절대 폐쇄병동 가면 안 돼요. 내일까지만 버티세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요양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딸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 그들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 왜? 따님 지시입니다. 바로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끌려나가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계획도, 내일 기자회견도. 그래서 나를 지금 당장 가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앰뷸런스가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들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얀 끈이 내 팔과 다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풀어주세요. 제발. 선생님, 진정하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혼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다행히 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뭘 숨기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멈춰섰습니다. 푸른 소망 정신병원. 낡은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나는 휠체어에 옮겨졌습니다. 병원 안은 음산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창이 달린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나가게 해줘. 엄마, 엄마. 나는 몸서리쳤습니다. 여기가 내가 남은 인생을 보낼 곳이라니. 307호실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침대 하나, 변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일 원장님이 진찰하러 오실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끝인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딸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탈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내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검찰청 특별수사부 조사관 김민수. 검찰청?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수진이가 신고를. 네.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지연 상무의 학력 위조, 횡령 의혹을 전부 폭로했습니다. 김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기자회견장의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S그룹 박지연 상무이사는 하버드 MBA 학력을 위조했으며 회사 비자금 2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친부인 박철수 선생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위조된 학력 증명서, 횡령 증거, 그리고 내 얼굴이 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찍힌 내 모습. 이분이 박철수 선생님입니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훌륭한 교육자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딸의 범죄를 알았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혀 계십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철수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선생님은 저를 가정폭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선생님 일어나시죠.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김민수가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박지연 상무는 현재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으실 겁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다른 환자들이 철창 너머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나가는구나. 부럽다. 미안했습니다. 나는 나갈 수 있지만 저들은 여전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선생님, 차에 타시죠. 검찰청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사하세요?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선생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따님이 지금 도주 중이에요. 경찰이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못 잡았어요. 뭐? 선생님, 혹시 따님이 숨을 만한 곳 아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아내 산소. 네, 내 아내, 지연이 엄마 산소. 경기도 양평에 있어. 지연이가 힘들 때마다 거기 갔어. 주소 아세요? 알아. 내가 안내할게. 나는 김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도 양평으로 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밝아오는 하늘.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양평의 작은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안에 산소. 그곳에 한 여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 박지연. 엄마, 엄마. 딸은 묘비를 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딸이 휙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아, 아빠. 일어나자. 이제 끝이야.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난 못 가. 감옥은 싫어. 지연아. 나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나 잘못했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정말 미안해. 아빠한테. 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이제 벌을 받자. 그게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딸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지연 횡령 및 학력 위조, 부친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딸은 끌려가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것이 딸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3571호 사건, 피고인 박지연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나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내 딸이 서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초라하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샤넬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십시오. 박지연 83102로 2.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계획적이고 중대합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씩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학력 위조. 피고인은 국내 지방대를 졸업했음에도 해외 학력 위조 브로커를 통해 하버드 MBA 학위를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졸업장과 진짜 학력 서류가 나란히 비교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횡령. 피고인은 5년간 회사 비자금 2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입금, 출금, 계좌이체. 모든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셋째,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친부 박철수 씨의 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조된 도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시되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감금. 피고인은 범죄 은폐를 위해 친부를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딸이 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아버지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면회도 저 말고는 금지예요. 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폐륜이 친아버지를 감금하다니. 딸의 어깨가 더욱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지연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시겠습니까? 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범죄입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은 나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과외받고 해외여행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셨고 정의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길을 선택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려서.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 박철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온 법정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철수 씨,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십니까? 나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직, 정의,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에게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르쳤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딸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비도 빚을 내야 했습니다. 딸에게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성공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범죄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딸이 벌을 받고 반성하고 다시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아, 아빠는 기다릴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까지. 그리고 그때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딸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할 것. 재판이 끝났습니다. 딸이 끌려가기 전 우리는 잠깐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10년 후에 봐요. 그래. 아빠가 기다릴게. 그때는 진짜 효도할게요. 알아. 믿는다. 딸은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수진아, 너야말로 고생했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네. 10년 후 지연이가 나오면 우리 셋이 함께 밥 먹자.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수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우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더디게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위조했던 집은 이미 정부에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나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위고 창백했던 그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지연아,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요즘은 교도소에서 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출소하면 작은 빵집 차려볼까 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크림빵 만들어 드릴게요. 딸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딸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봤어요. 그리고 방송통신대 다니고 있어요. 정말? 네. 이번엔 정직하게요. 위조 없이요. 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랑스럽다, 지연아. 아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괜찮아. 넌 내 딸이니까.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수진 언니는 잘 지내요? 그럼.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호도 많이 하고. 좋은 분이에요. 제가 나가면 꼭 사과해야 해요. 알아. 수진이도 기다리고 있어. 10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딸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이미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수진아, 일찍 왔구나. 저도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좋아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전 9시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하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딸 박지연. 아빠. 딸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빠, 아빠. 딸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듯이. 언니.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딸은 수진이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일어나요. 수진이가 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진이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출소 축하해요, 언니. 딸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셋은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내가 약속했던 그 밥자리. 뭐 먹고 싶니? 아빠, 저 집밥 먹고 싶어요. 아빠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그래, 집에 가서 해줄게. 우리는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그 어떤 고급 식당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모실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제빵 기술 배웠잖아요. 작은 빵집 차릴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아빠,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네. 교도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 나오면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지연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빵집 창업 자금이랑 봉사단체 연결도요. 수진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선생님을 구했고,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산소 가고 싶어요. 그래, 내일 가자.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살겠다고 약속하고 싶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그런데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줄에 서주세요. 선생님은 제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영광이야. 딸도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의 작은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빵. 소박한 이름의 빵집이었습니다. 아빠, 첫 손님은 아빠예요. 그래. 그럼 크림빵 하나 줘. 네, 특별 서비스로 2개 드릴게요. 빵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빵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출소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빵을 구워 나눠주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견디다 보면 길이 보여요. 딸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벌을 받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선 내 딸. 이제야 진짜 내 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딸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지연이에요. 늦었지만 왔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 정말 못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요. 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어. 돌아서 왔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고 있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진짜로요. 나도 행복하다, 딸아. 지난 10년이 없었으면 이 행복도 몰랐을 거예요. 감옥이 저를 살렸어요. 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셔서. 천만에. 넌 내 딸이잖아.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잘못된 길을 걸었던 딸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벌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서야 할 때는 아닌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울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